강유라의 하얀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대조를 이루며 섬뜩할 정도로 빛났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 있었지만 그 안에 비친 낯선 여자의 모습은 도저히 자신이라고 믿을 수 없었다. 값비싼 실크와 섬세한 레이스로 만들어진 드레스는 마치 그녀의 몸을 올가매는 아름다운 감옥 같았다. 몇 시간 후면 그녀는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진성그룹의 총수인 권지혁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휠체어에 앉은 남자 얼음처럼 차가운 심장을 가졌다고 소문난 그 남자와 그녀의 작은 방 창밖으로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마치 하늘도 이 부조리한 결혼을 슬퍼하는 듯 했다. 유라는 결혼을 원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과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소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삼촌이 진성그룹에 진 막대한 빚은 그 모든 꿈을 산산조각 냈다. 사촌 언니 대신 그녀는 재물처럼 팔려가게 되었다. 삼촌 부부는 눈물로 호소하며 그녀의 희생이 가족을 구할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그들의 위선적인 눈물 앞에서 유라는 차라리 무감각해지는 것을 택했다. 결혼식은 성대했지만 영혼은 없었다. 거대한 홀은 화려한 꽃과 크리스탈로 장식되어 있었지만 그곳을 채운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하객들은 모두 대한민국 상류층의 저명 인사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축하의 미소 대신 호기심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은 사랑의 결실이 아니라 몰락한 가문과 막강한 권력 사이의 냉정한 거래라는 것을. 유라는 아버지의 손 대신 삼촌의 팔에 이끌려 버진 로드를 걸었다. 마침내 그녀는 제단 앞에 선 남자 권지혁과 마주했다. 그는 값비싼 검은색 턱시도를 입고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조각처럼 잘생겼지만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을 만큼 차가웠다. 특히 그의 깊고 검은 눈동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날카로웠고 그 안에는 깊은 냉소와 세상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유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지만 그 시선에는 신부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애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마치 값비싼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듯한 무심한 시선이었다. 주례사가 오가는 동안 유라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고 심장은 차갑게 식어갔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예 라고 대답했고 권지혁 역시 기계적으로 반지를 그녀의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의 떨리는 손가락을 통해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이 이 차가운 감촉처럼 아무런 온기 없이 흘러가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결혼 서약이 끝나자마자 권지혁은 비서에게 손짓했고 그의 휠체어는 조용히 방향을 틀어 식장을 빠져나갔다. 권씨 가문의 거대한 저택으로 향하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다. 유라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자리에 앉은 권지혁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서류 뭉치를 넘기며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 마치 그녀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이 남자는 그녀를 아내로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저 권지혁의 아내라는 직함을 가진 인형을 하나 드린 것뿐이었다. 유라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안간힘을 썼다. 저택은 궁전처럼 거대하고 화려했다. 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났고 높은 천장에는 거대한 샹들리에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함 속에서 유라는 어떠한 따뜻함도 느낄 수 없었다. 집안의 사용인들은 모두 그림자처럼 조용히 움직이며 그녀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서는 어떠한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이곳은 사람이 사는 집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되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그녀는 사용인의 안내를 받아 신방으로 안내되었다. 방은 저택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넓고 호화로웠다. 거대한 침대와 고급스러운 가구들,
그리고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창 너머로는 아름답게 가꿔진 정원이 보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유라에게는 그저 황량하게만 느껴졌다. 그녀는 드레스를 벗고 준비된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차가운 실크의 감촉이 피부에 닿자 그녀는 외로움과 두려움에 몸을 떨었다. 이제 곧 이 방의 주인인 그 남자가 들어올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전동 휠체어에 조용한 모터 소리가 들려왔다. 권지혁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그 차가운 무표정한 얼굴이었다. 그는 방 안을 한번 쓱 둘러본 후 유라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에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몸을 움츠렸다. 그의 입이 열렸고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방 안의 침묵을 갈랐다. 네가 내 아내가 된 이유를 알고 있겠지. 나는 너에게 아내로서의 어떤 것도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권지혁의 아내라는 이름표를 달고 조용히 살아가면 돼. 그의 말은 비수처럼 유라의 가슴에 박혔다. 그녀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지만 직접 그의 입에서 그 말을 듣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침묵에 그는 만족한 듯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휠체어를 돌려 서재로 연결된 문으로 향했다. 그는 그녀와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잘 생각조차 없어 보였다. 유라는 그가 사라진 문을 멍하니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깊은 절망감을 느꼈다. 홀로 남겨진 유라는 거대한 침대에 걸터 앉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럴 힘조차 없었다. 이곳에서 우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녀의 슬픔에 귀 기울여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이 거대한 저택에 갇힌 새장 속의 새일 뿐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녀의 미래는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지친 몸을 뉘었고 눈을 감았다. 차라리 이 모든 것이 악몽이기를 바라면서 깊은 밤 유라는 희미한 신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소리는 서재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으려니 했지만 신음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고통스러워졌다. 유라는 망설였다. 권지혁은 그녀에게 어떤 관심도 갖지 말라고 했다. 하지만 사람의 고통스러운 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와 서재로 향하는 문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아래로 거친 숨소리가 뒤섞여 들려왔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서재 안권지혁은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넘어져 있었다. 그의 잘생긴 얼굴은 고통으로 심하게 일그러져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두 다리를 붙잡고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비정상적으로 뒤틀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3년 전의 끔찍한 사고 후 그는 종종 이렇게 극심한 신경통과 근육 경련에 시달린다고 들었다. 하지만 그 고통이 이토록 처절할 줄은 몰랐다. 유라는 순간 숨을 멈췄다. 낮에 보았던 냉정하고 오만한 지배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고통에 몸부림치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이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냉소 대신 처절한 고통과 분노, 그리고 깊은 절망감이 어려 있었다. 그는 유라를 발견하고는 이빨을 갈며 소리쳤다. 당장. 그의 목소리는 고통으로 갈라져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자존심과 명령조는 여전했다. 하지만 유라는 그의 말을 따를 수 없었다.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보니 어릴 적 할머니에게서 배운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할머니는 마을의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기의 흐름을 조절하고 통증을 완화하는 비법을 그녀에게 가르쳐 주셨다. 그것은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신비한 치유술이었다. 그녀는
한 번도 사람에게 직접 사용해 본 적은 없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의 몸이 먼저 반응하고 있었다. 유라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권지혁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 몸에 손대지 마 그가 으르렁거렸지만 유라는 그의 말을 무시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그의 다리에 조심스럽게 얹었다.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권지혁의 몸이 움찔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야 할 다리에서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유라는 눈을 감고 정신을 집중했다. 할머니의 가르침을 떠올리며 몸 안의 기운을 손끝으로 모았다. 그러자 그녀의 손바닥에서부터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가 흘러나와 권지혁의 차가운 다리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얼어붙은 땅에 스며드는 봄 햇살 같았다. 그녀의 손이 닿은 부위를 중심으로 미세한 온기가 혈관을 타고 퍼져나가는 것이 느껴졌다. 지독하게 그를 괴롭히던 신경의 비명소리가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자신의 다리와 유라를 번갈아 보았다. 지옥 같던 통증이 거짓말처럼 가라앉고 있었다. 항상 얼음장처럼 차갑기만 하던 다리에 희미하게나마 온기가 도는 것이 느껴졌다. 이것은 진통제로도 해결되지 않던 극심한 발작이었다. 그런데 이 여자의 손길이 닿자마자 폭풍우가 잠잠해지듯 고통이 잦아들고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이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그녀가 지금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것인가? 유라는 계속해서 기를 불어넣었다. 그녀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뒤틀렸던 그의 다리 근육이 서서히 이완되었고 거칠었던 그의 호흡도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마침내 끔찍했던 경련이 완전히 멈추었다. 권지혁은 탈진한 상태로 바닥에 누워 거친 숨을 내쉬었다. 그는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고통 없이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이 다시 유라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하얀 잠옷 차림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마찬가지로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그 어느 때보다 맑고 깊게 빛나고 있었다. 그 눈동자 안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그저 한 생명에 대한 순수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권지혁은 처음으로 그녀를 물건이나 거래품이 아닌 한 명의 인간으로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무언가 말을 하려고 했지만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와 그의 의식을 앗아갔다. 그는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서재를 감쌌다. 권지혁은 낯선 편안함 속에서 눈을 떴다. 지난 3년간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은 늘 지독한 통증과 함께 시작되는 의식이었다. 신경을 갉아먹는 듯한 통증이나 혹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절망적인 무감각. 하지만 오늘 아침은 달랐다. 고통이 없었다. 그를 괴롭히던 안개 같은 통증이 거치고 놀라울 정도의 고요함이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서재 바닥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다리에서 느껴지는 감각이었다. 그것은 명확한 감각은 아니었지만 마치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강이 녹기 시작할 때처럼 희미하고 미약한 온기가 느껴졌다. 그는 그것이 꿈이거나 고통이 만들어낸 환상일 것이라 생각했다. 3년 동안 수많은 의사들이 그의 다리는 다시는 감각을 되찾을 수 없을 것이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지 않았던가. 그는 신락 같은 희망에 매달렸다가 절망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었다. 더 이상 헛된 희망에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다리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듯 했다. 권지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그의 심장이 평생 느껴보지 못한 속도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모든 의식을 발끝에 집중했다. 움직여라. 제발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 움직여라. 그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외쳤다. 그의 온 신경이 마비된 다리에 말단으로 모였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움찔했다. 권지혁은 숨을 멈췄다. 잘못 본 것이 아니다. 분명히 그의 의지대로 발가락이 움직였다. 3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는 다시 한번 시도했다. 이번에는 좀 더 큰 움직임이었다. 경련이나 반사작용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그의 뇌가 내린 명령에 따른 반응이었다.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그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차가운 이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고 그 틈을 비집고 뜨거운 무언가가 솟구쳐 올랐다. 그것은 희망이라는 그가 오래전에 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이었다. 그의 시선은 곁에 잠들어 있는 강율에게로 향했다. 그녀는 웅크린 채 곤히 잠들어 있었다. 창백한 얼굴과 앳된 모습은 연약해 보이기만 했다. 어젯밤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이 여자가 자신의 다리에 손을 댔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 폭풍우가 잠잠해졌었다. 그저 우연의 일치였을까? 아니면 이 모든 기적 같은 일이 이 여자와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과 의심으로 복잡하게 얽혔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에게는 더 중요한 확인 절차가 남아 있었다. 권지혁은 곁에 있는 책상을 붙잡았다. 그는 자신의 팔 힘만으로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휠체어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려고 시도했다. 그의 다리는 마치 그의 것이 아닌 것처럼 후들거렸고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이 비명을 질렀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다리에 힘이 들어갔다. 3년 동안 그저 몸뚱이에 매달려 있던 살덩이가 아니라 분명히 그의 체중을 지탱하고 있었다. 그는 책상에서 손을 떼고 첫걸음을 내디뎠다. 한 발, 그리고 또 한 발. 갓 태어난 아기처럼 위태롭고 불안정한 걸음이었지만 그것은 분명 그 자신의 두 발로 걷는 걸음이었다. 몇 걸음 걷지 못하고 그는 힘없이 바닥으로 쓰러졌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고통 대신 환희에 찬 미소가 번졌다. 그는 해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섰고 걸었다. 이것은 기적이었다. 의학적 상식을 뛰어넘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주저앉아 자신의 두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이제 그의 이성은 단 하나의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다. 강유라. 모든 것은 저 여자로부터 시작되었다. 권지혁은 아직 잠들어 있는 그녀에게 다가가 거칠게 어깨를 흔들어 깨웠다. 일어나. 그의 목소리는 흥분과 혼란으로 잠겨 있었다. 잠에서 깬 유라는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휠체어에 앉아 있어야 할 남자가 자신의 두 발로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의 고통스러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마치 먹잇감을 앞에 둔 맹수처럼 날카롭게 번뜩였다. 어젯밤 내 다리에 무슨 짓을 한 거지? 그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유라는 그의 질문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을 돕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이 남자의 반응은 감사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그녀를 범죄자 취급하는 듯한 경계심과 의심으로 가득했다. 유라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냥 너무 놀라서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이에요. 유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다.
겁에 질린 순진한 소녀의 모습. 하지만 권지혁은 속지 않았다. 그는 수많은 거짓말과 위선을 상대해 온 사람이었다. 그는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미세하게 흔들리는 무언가를 포착했다. 그녀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 순진한 척하지 마. 네가 내 다리에 손을 댄 후 모든 게 변했어. 이건 우연이 아니야. 대체 정체가 뭐지? 무슨 목적으로 내게 접근한 거지? 그가 날카롭게 추궁하는 순간 서재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김비서입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권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말했다. 문이 열리고 김비서가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그는 눈앞의 광경에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주군인 권지혁 회장이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어젯밤 결혼한 신부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회장님의 휠체어가 저 멀리 덩그러니 놓여 있다는 사실이었다. 김비서는 지난 몇 년간 권지혁의 손과 발이 되어 그를 보조해온 충직한 비서였다. 그는 누구보다 권지혁의 상태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그가 지금 자신의 눈을 의심하고 있었다. 회장님, 지금 어떻게... 김비서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렸다. 권지혁은 그의 충격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보다시피 좀 놀라운 일이 있었군. 그는 다시 책상을 붙잡고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섰다. 김비서의 눈이 경악으로 커졌다. 권지혁이 자신의 두 발로 서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이다. 이건 기적입니다, 회장님. 김비서는 감격에 겨워 외쳤다. 권지혁은 그의 감격스러운 반응에도 여전히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강유라를 차가운 시선으로 쏘아보며 김비서에게 명령했다. 이 일은 절대적인 비밀이다. 누구에게도, 심지어 할아버지에게도 알려서는 안 돼. 그리고 당장 주치의를 포함한 나의 의료팀 전원을 극비리에 이리로 호출해. 외부에는 내가 심한 몸살로 안정을 취하고 있다고 알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김비서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는 유라에게 잠시 시선을 주었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신속하게 방을 나갔다. 서재에는 다시 권지혁과 유라 단둘만이 남았다. 권지혁은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다. 그는 지쳐 보였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유라를 향해 말했다. 너에 대한 조사는 다시 시작될 거다. 네가 누구고 네 능력이 무엇인지 내가 알아내기 전까지 넌 이 저택에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명심해. 넌 내 아내이기 이전에 나의 가장 중요한 감시 대상이니까. 그의 선언은 차가운 족쇄처럼 유라의 발목을 채웠다. 그녀는 선의로 행한 일이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감옥에 가두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숨만 쉬며 살아가기를 바랐지만 운명은 그녀를 거대한 폭풍의 눈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방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권지혁의 눈에는 의심과 경계, 그리고 아주 희미한 그 자신도 인지하지 못하는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기적은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축복이 될지 혹은 더 큰 재앙의 서막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권지혁의 저택은 거대한 성체처럼 외부 세계와 단절되었다. 김비서의 신속한 조치로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진으로 구성된 비밀 의료팀이 그날 오후 저택에 도착했다. 그들은 모두 권지혁이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관리하는 병원의 의사들로 비밀 유지 서약서에 서명한 후에야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다. 그들의 표정에는 최고 권력자를 진료한다는 긴장감과 함께 호출 이유를 알 수 없는 의문이 가득했다. 정밀 검사는 몇 시간에 걸쳐 극비리에 진행되었다.
최첨단 의료 장비들이 동원되었고 각종 신경검사와 근전도 검사, MRI 촬영 등이 이어졌다. 의사들은 검사 결과가 나올수록 자신들의 눈을 의심해야 했다. 3년 전 척수 손상으로 인해 완전히 신호가 끊겼다고 판명되었던 신경다발에서 미약한 전기 신호가 감지되었다. 회생 불가능 판정을 받았던 죽은 신경세포가 마치 봄눈 녹듯 되살아나고 있는 듯한 경이로운 현상이었다. 의료팀을 이끄는 노 교수는 떨리는 손으로 MRI 필름을 들고 권지혁에게 보고했다. 회장님, 이것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손상된 신경 조직이 스스로 재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흥분과 함께 과학자로서의 깊은 혼란이 담겨 있었다. 의사들은 그저 환자의 놀라운 회복력이나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학적 가능성으로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권지혁은 담담한 표정으로 보고를 들었지만 그의 내면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다. 기적. 의사들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그것이 기적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기적의 실체는 바로 저택 어딘가에 있을 강유라라는 여자였다. 그는 의료팀에게 철저한 비밀 유지를 재차 명령하고 자신만을 위한 비밀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그의 부활은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이루어져야만 했다. 적들이 눈치채기 전에 그는 다시 왕좌에 앉을 힘을 되찾아야 했다. 그날 이후 권지혁의 비밀스러운 재활이 시작되었다. 그는 저택 가장 깊숙한 곳에 마련된 개인 훈련실에서 매일 지옥 같은 훈련을 소화했다. 처음에는 몇 걸음 걷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의 회복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다. 하루가 다르게 다리에 힘이 붙었고 걷는 자세도 안정을 찾아갔다. 그의 몸은 강철 같은 의지력과 정체 모를 치유의 힘이 더해져 놀라운 속도로 과거의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었다. 하지만 몸이 회복될수록 그의 마음속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는 김비서를 통해 강유라의 뒷조사를 다시 지시했다. 그녀가 태어난 시골 마을부터 그녀가 자라온 보육원 그녀와 관련된 모든 인물들을 샅샅이 훑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그녀의 삶은 지극히 평범했다. 시골에서 할머니와 약초를 캐며 자랐고 보육원에서는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아이였으며 특별한 능력이나 기이한 행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보호자였던 할머니는 몇 년 전 돌아가셨고 그녀의 과거를 증언해 줄 사람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권지혁은 저택 내부에 설치된 수백 개의 CCTV를 통해 강유라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비밀스러운 요원이나 암살자와는 거리가 멀었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대한 서재에서 책을 읽거나 온실에서 이름 모를 화초들을 돌보며 보냈다.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도 평온하고 일상적이어서 오히려 그것이 더 큰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저렇게 평범해 보이는 소녀가 어떻게 그런 엄청난 능력을 숨길 수 있단 말인가. 강유라에게 저택은 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이었다. 사용인들은 그녀를 안주인으로 깍듯이 대했지만 그들의 행동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아무것도 가질 수 없었다. 그녀는 권지혁의 명령에 따라 외부와의 모든 접촉이 차단되었고 유일하게 허락된 것은 서재의 책들과 온실의 식물들 뿐이었다. 그녀는 체념한 듯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지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한편 권지혁의 회복에 대한 소문은 아무리 단속해도 조금씩 새어나가기 시작했다. 한 사용인이 휠체어 없이 서재로 걸어 들어가는 회장의 뒷모습을 우연히 목격했다. 의료팀 중 한 명이 동료 의사에게 술김에 믿을 수 없는 일을 보았다고 털어놓았다.
작고 사소한 속삭임들은 권력의 복도를 떠다니며 점점 더 부풀려졌고 마침내 그 소문은 가장 듣지 말아야 할 사람의 귀에까지 들어가고야 말았다. 바로 진성그룹의 부회장이자 권지혁의 숙부인 권태만이었다. 권태만은 처음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고급조합소자 웃음쳤다. 그것은 분명 권지혁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 흘린 헛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3년 전 그가 직접 계획한 사고로 조카의 두 다리는 완벽하게 망가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들도 모두 포기한 일을 이제 와서 되돌릴 수는 없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비슷한 소문이 계속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 들려오자 그의 마음속에 불안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아주 만약에라도 소문이 사실이라면 권지혁이 다시 걷게 된다면 그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간다. 그는 지난 3년간 휠체어에 앉은 조카를 허수아비 총수로 내세우고 뒤에서 실권을 장악해왔다. 그는 진성그룹을 자신의 왕국으로 만들기 위해 수많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비자금을 조성하며 착실하게 기반을 다져왔다. 이제 곧 모든 것이 그의 손안에 들어올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 중대한 시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변수가 생긴 것이다. 권태만은 비서를 불러들여 권지혁의 저택 주변을 면밀히 감시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다. 그는 더 이상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해야 했다. 그는 조카의 결혼을 축하하고 병문안을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만들어 권지혁의 저택으로 향할 준비를 했다. 또한 그는 빚더미에 앉은 가문에서 갑자기 총수의 아내가 된 베일에 쌓인 조카 며느리 강유라에 대한 호기심도 가지고 있었다. 그 주 주말 권태만은 고급스러운 선물들을 가득 싣고 권지혁의 저택으로 향했다. 그의 검은색 세단이 위압적인 저택의 정문을 통과할 때 저택 내부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 비서는 즉시 권지혁에게 그의 방문을 보고했다. 권지혁은 올 것이 왔다는 듯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들여보내. 마침 잘 됐군. 나도 숙부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으니. 그의 목소리에는 살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 시간 유라는 온실에서 난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그녀는 바깥 세상의 암투와는 상관없이 작은 생명들을 돌보는 것에서 유일한 위안을 얻고 있었다. 그때 한 사용인이 다가와 부회장님의 방문을 알리며 회장님께서 그녀를 응접실로 부르신다고 전했다. 유라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권태만. 그녀는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었다. 권지혁의 유일한 혈육이자 진성그룹의 2인자. 그리고 어쩐지 모르게 그녀는 그 이름에서 서늘하고 불길한 기운을 느꼈다. 유라가 응접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이미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방 중앙에는 권지혁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고 그의 맞은편 소파는 중년의 남자가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다. 그가 바로 권태만이었다. 그는 조카인 권지혁과 닮은 구석이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권모술수를 부리며 살아온 자의 교활함과 탐욕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유라를 발견하자 가면을 쓴 듯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네가 바로 내 새로운 조카 며느리로구나. 소문보다 훨씬 아름다운 아이야. 권태만의 목소리는 꿀처럼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은 파충류처럼 차갑게 유라를 위아래로 훑었다. 그 시선은 그녀의 가치를 매기는 듯 노골적이었고 유라는 자신도 모르게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권지혁은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무표정한 얼굴 뒤에 어떤 생각이 숨겨져 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유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그의 옆에 섰다. 권태만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혁아, 몸은 좀 어떠냐?
갑자기 몸살이 심하다고 해서 얼마나 격했는지 모른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새아가에게 걱정을 끼쳐서야 되겠니? 그의 말은 조카를 걱정하는 듯 했지만 그 내용은 은근히 권지혁의 건강 상태를 떠보는 것이었다. 권지혁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숙부님. 그저 과로가 좀 겹쳤을 뿐입니다. 이 사람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는 유라의 어깨를 가볍게 감싸며 말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유라의 몸이 굳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따뜻했지만 그녀는 이것이 권태만을 속이기 위한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태만의 시선이 두 사람의 모습에 잠시 머물렀다. 그는 무언가 부자연스러운 기류를 감지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으며 화제를 돌렸다. 그는 유라에게 시시콜콜한 질문들을 던지기 시작했다. 어디서 자랐는지,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셨는지 교묘하게 그녀의 배경을 파헤치고 그녀를 주눅들게 만들려는 의도가 엿보였다. 유라는 최대한 단답형으로 예의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대답했다. 그녀의 조용하고 수동적인 태도는 권태만에게 그녀가 그저 순진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시골뜨기라는 확신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그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이런 어린애를 다루는 것은 식은 죽 먹기일 것이라고.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권지혁이 갑자기 피곤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오랜만에 손님을 맞았더니 기운이 좀 없군요. 잠시 서재에서 쉬어야겠습니다. 숙부님, 제 아내와 잠시 담소를 나누고 계십시오. 김 비서가 다가와 권지혁의 휠체어를 밀고 응접실을 나갔다. 유라는 순간 당황하여 그를 쳐다보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의도적으로 그녀를 이 늙은 뱀과 단둘이 남겨둔 것이었다. 거대한 응접실에 권태만과 유라 단둘만이 남게 되자 그를 감싸고 있던 인자한 가면이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유라에게 나지막이 물었다. 세아가 솔직하게 말해 보거라. 지혁이의 달이 정말로 아무런 차도가 없는 것이냐? 그의 직설적인 질문에 유라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내 무슨 말씀이신지. 권태만은 그녀의 시치미에 코웃음을 쳤다. 아가, 나를 속일 생각은 마라. 이 집의 벽에도 귀가 있단다. 네가 이 집에 들어온 이후로 지혁이에게 무언가 특별한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내게 사실을 말해준다면 나는 내게 상상도 못할 부와 자유를 주겠다. 이 감옥 같은 집에서 사랑 없는 남편의 수발을 들며 평생을 썩고 싶지는 않을 텐데. 그의 제안은 달콤한 독처럼 유라의 귓가를 파고들었다. 자유, 돈, 그녀가 꿈에도 그리던 것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앞에는 어젯밤 고통에 몸부림치던 권지혁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를 고통에서 구해주었을 때 느꼈던 기묘한 유대감. 그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차가운 남자의 편에 서게 되었는지도 몰랐다. 유라는 권태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회장님의 아내입니다. 부회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예상 밖의 대답에 권태만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당연히 먹혀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목소리를 낮췄다.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는 모양이구나. 내가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줄을 잘 서야 내 미래가 편해진다는 것을 모르는가. 권지혁은 이미 끝난 사람이야. 저 다리로는 절대 예전의 힘을 되찾을 수 없어. 하지만 나는 다르지. 나를 도우면 너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유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으로 그의 제안을 거절했다. 그녀의 굳건한 태도에 마침내 권태만의 인내심이 바닥났다.
그의 부드러운 말투는 사라지고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리석은 것, 네가 어떤 처지인지 아직도 파악이 안 되나. 나는 네 삼촌의 목숨 줄을 쥐고 있어. 내 말 한마디면 너희 가족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단 말이다. 뿐만 아니라 너 하나 이 세상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하는 것쯤은 나에게 일도 아니야. 네가 가진 그 하찮은 의리가 네 목숨보다 중요하단 말이냐. 그의 노골적인 협박에 유라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그녀는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여기서 무너지면 그녀는 영원히 이 남자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고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며 말했다. 저는 제 남편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그녀의 진심이었다. 비록 시작은 거래였을지라도 이제 권지혁은 법적으로 그녀의 남편이었다. 한편 서재에 있던 권지혁은 숨겨진 모니터를 통해 응접실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일부러 유라를 시험대에 올려놓았다. 그는 그녀가 돈과 자유 앞에서 당연히 흔들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어쩌면 약간의 협박에 모든 것을 털어놓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니터 속의 유라는 그의 모든 예상을 뛰어넘고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막강한 권력자의 제안과 협박 앞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있었다. 권지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모니터에 비친 그녀의 작은 어깨는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안에 깃든 강인한 의지는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해 보였다. 그는 처음으로 강유라라는 여자를 다시 보게 되었다. 그녀는 그저 순진한 시골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만의 원칙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그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사람에 대한 아주 작은 믿음이 그의 마음속에서 다시 싹트는 순간이었다. 그의 가슴속에서 차가운 의심이 녹아내리고 그 자리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다. 권태만이 분노해 차 저택을 떠난 후 응접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유라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가쁘게 몰아쉬는 숨을 골랐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권태만이 남기고 간 위협은 차가운 독사처럼 그녀의 심장을 휘감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는 그 남자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는 작은 위안을 얻었다. 그날 저녁 유라는 권지혁의 호출을 받고 그의 서재로 향했다. 며칠 전 그가 고통에 쓰러졌던 바로 그 장소였다. 서재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휠체어가 아닌 창가 옆에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 테이블에는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더 이상 차갑거나 위압적이지 않았다. 대신 무언가 중요한 대화를 앞둔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유라를 발견하고는 맞은편 의자를 손짓으로 가리켰다. 유라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오늘 있었던 일 전부 봤다. 그의 말에 유라의 어깨가 움찔했다. 그는 그녀의 충성심을 시험했던 것이다. 네가 돈이나 협박에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너는 내 예상을 깨버렸지. 이유가 뭐지? 나 같은 남자에게 지켜야 할 의리라도 있었던 건가? 그의 질문에는 비아냥거림 대신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유라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회장님은 제 남편이니까요. 그것은 그녀가 할 수 있는 가장 솔직한 대답이었다. 그 말에 권지혁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테이블 위의 서류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그것은 그의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서와 신경 재생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였다. 의사들은 이것을 기적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기적 따위는 믿지 않아.
이제 내 입으로 직접 진실을 말해줄 차례다. 강유라, 너는 대체 누구지? 그의 단호한 요구 앞에서 유라는 더 이상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그저 그녀의 입을 통해 확인하고 싶을 뿐이었다. 그녀는 돌아가신 할머니의 유언을 떠올렸다. 절대로 능력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는, 그것이 너를 위험하게 만들 것이라는 경고.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는 그녀에게 위험한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그녀와 같은 적을 둔 동맹군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었다. 유라는 깊은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다. 제 할머니는 시골 마을에서 이름난 약초꾼이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할머니를 의원이라기보다 신비한 치유사로 불렀죠.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조심스럽게 풀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안은 대대로 인체의 기키의 흐름을 읽고 막힌 혈시에 을 풀어 병을 고치는 비수를 계승해 왔다는 것을. 그것은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정신과 육체의 에너지를 다루는 영역이었다. 제가 회장님께 한 것은 저희 집안에 내려오는 기치료의 일종입니다. 손을 통해 저의 기운을 불어넣어 몸이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극대화시키는 원리죠. 그녀의 설명은 판타지 소설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였다. 권지혁은 평생을 이성과 논리, 그리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머리는 그녀의 말을 부정하라고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의 몸이 느끼는 놀라운 변화가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응시하며 물었다. 그렇다면 왜 진작 말하지 않았지? 왜 그런 엄청난 능력을 숨기고 있었던 거지? 그의 질문에 유라의 얼굴에 씁쓸한 미소가 떠올랐다. 이 힘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지만 동시에 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탐욕은 끝이 없으니까요. 할머니께서는 늘 제게 이 힘을 숨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녀의 말은 권태만의 탐욕스러운 얼굴을 떠올리게 했다. 권지혁은 그녀의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닥 의심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재활 훈련으로 인해 뻣뻣하게 굳어있는 자신의 어깨를 가리키며 말했다. 증명해봐. 지금 여기서 네가 말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보여. 유라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눈에서 진실을 갈망하는 절박함을 읽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뒤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을 그의 굳은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얹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다시 한번 그의 몸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것은 마치 마른 대지에 스며드는 단비처럼 그의 뭉친 근육과 긴장된 신경을 부드럽게 풀어주었다. 지독한 재활 훈련으로 인한 통증이 눈 녹듯이 사라지고 기분 좋은 나른함이 온몸에 퍼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이것은 단순한 마사지나 물리치료와는 차원이 다른 감각이었다. 그의 몸 세포 하나하나가 다시 활기를 되찾는 듯한 신비로운 체험이었다. 몇 분 후 유라가 손을 떼자 권지혁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어깨는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져 있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이 비현실적인 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그는 눈을 뜨고 유라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기를 소모한 탓인지 창백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의 마음속에 있던 마지막 의심의 벽이 허물어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권지혁은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두 발로 서서 그녀와 눈을 맞췄다. 너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명령조가 아니었다. 그것은 제안이자 간절한 요청이었다. 나를 도와 내 능력으로 내 몸을 완전히 회복시켜줘. 그렇게만 해준다면 나는 너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겠다. 내 삼촌의 빚도 모두 해결해주고 네가 원하는 어디든 가서 살 수 있도록 평생을 보장해주지. 이것은 새로운 계약이다.
그의 제안에 유라의 눈이 커졌다. 자유. 그녀가 그토록 갈망하던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자유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녀의 대답에 권지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유라는 말을 이었다. 저는 회장님께서 완전히 회복하시고 당신을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시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권태만 부회장 같은 사람에게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당신 곁에서 당신의 싸움이 끝날 때까지 돕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정립되었다. 더 이상 강압적인 계약 결혼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서로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동맹이었다. 권지혁은 그녀의 대답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어떠한 계산이나 욕심도 읽을 수 없었다. 그저 순수한 신념과 의지.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유라는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굳게 맞잡히는 순간 거대한 운명의 수레바퀴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유라와 권지혁의 비밀스러운 동맹이 시작된 이후 저택의 시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밀도로 흐르기 시작했다. 유라는 매일 밤 그의 서재를 찾아 자신의 모든 기운을 쏟아 그의 회복을 도왔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그의 몸은 기적처럼 반응했다. 막혔던 신경이 뚫리고 잠들었던 근육이 깨어났다. 재활 훈련의 강도는 날이 갈수록 높아졌지만 그는 지친 기색 없이 모든 훈련을 소화해냈다. 권지혁은 처음에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었지만 몇 주가 지나자 지팡이 없이도 혼자서 저택의 긴 복도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올감했던 휠체어는 이제 서재 한 구석에서 차가운 먼지만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의 몸이 힘을 되찾을수록 그의 눈빛 또한 과거의 날카로움과 총기를 되찾아갔다. 그는 더 이상 절망에 잠식된 그림자 속의 군주가 아니었다. 그는 부활을 준비하는 잠자는 사자였다. 이 시간 동안 두 사람의 관계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치료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종종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다. 권지혁은 김 비서와 함께 권태만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한 전략을 세웠고 유라는 그들의 대화를 곁에서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경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지만 때때로 그녀가 던지는 순수한 질문이나 직관적인 지적이 오히려 문제의 핵심을 꿰뚫어 권지혁에게 새로운 영감을 주기도 했다. 권지혁은 강유라라는 여자가 단순히 신비한 치유 능력만을 가진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조용한 외면 속에 깊은 통찰력과 강한 심지를 감추고 있었다. 그는 점차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고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 큰 위안이 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유라 역시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그의 뜨거운 열정과 외로움을 보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공유하고 치유하는 유일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마침내 결전의 날이 다가왔다. 진성그룹의 분기별 이사회. 권태만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그는 권지혁의 건강 악화를 명분으로 총수의 권한을 자신에게 대폭 위임하는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이사회는 이미 그의 사람들로 상당수 채워져 있었기에 안건이 통과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였다. 그는 이제 곧 진성그룹의 실질적인 주인이 될 것이라는 달콤한 꿈에 부풀어 있었다. 이사회 당일 아침 권지혁은 3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두 발로 옷을 갖춰 입었다. 그는 짙은 남색의 맞춤 정장을 입었고 그의 모습에서는 과거 전성기 시절의 위압적인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왔다. 유라는 말없이 그의 넥타이를 매주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그의 목덜미에 닿았을 때 권지혁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은 서로의 눈빛 속에서 굳은 신뢰와 격려를 읽을 수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30층에 위치한 이사회 회의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권태만은 회장석 바로 아래 상석에 앉아 여유로운 미소로 이사들을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승리를 의심치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그는 준비된 연설을 통해 권지혁의 건강 상태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며 그룹의 안정을 위해 자신이 총수의 권한을 대행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의 위선적인 연설에 몇몇 이사들이 동조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따라서 저는 진성그룹의 밝은 미래를 위해 본 안건을, 권태만이 안건 상정을 선언하며 의사봉을 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육중한 회의실 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렸다. 모든 이사들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다.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늘 권지혁의 곁을 지키던 김 비서였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는 인물이 회의실 안으로 들어섰다. 바로 권지혁이었다. 휠체어도 지팡이도 없이 그는 자신의 두 발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회의실 안은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이사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굳어버렸다. 특히 권태만의 얼굴은 충격과 경악, 그리고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그의 손에 들려있던 펜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지만 그 소리를 인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 당당하게 회의실을 가로질러 걸어오고 있는 권지혁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권지혁의 구둣발 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회의실에 모인 모든 이들의 심장을 짓누르는 망치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걸음으로 회의 테이블을 향해 걸어왔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겁에 질린 이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훑었다. 그의 시선과 마주친 이사들은 모두 죄인처럼 고개를 숙였다. 마침내 그는 테이블의 가장 상석, 자신의 원래 자리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창백하게 굳어있는 권태만을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숙부님, 그 자리는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만. 그 한마디는 천둥과도 같았다. 권태만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다. 권지혁은 더 이상 그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회의실 전체를 향해 선언했다. 오늘 상정된 모든 안건은 무효로 한다. 내가 없는 동안 그룹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군. 이제부터 모든 것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절대적인 힘이 실려 있었다. 감히 누구도 그의 말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다. 왕이 돌아왔다. 3년 동안 비어있던 왕좌에 진정한 주인이 다시 앉게 된 것이다. 권지혁이 자신의 자리에 앉는 순간 회의실의 권력 구도는 순식간에 재편되었다. 권태만은 굴욕감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포심에 휩싸여 그저 자신의 손으로 왕좌를 되찾은 조카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거대한 전쟁의 서막이 그렇게 올랐다. 권지혁의 극적인 귀환은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3년간 침몰하던 진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폭등했고 그의 기적적인 회복 스토리는 전설처럼 퍼져나갔다. 그는 단 며칠 만에 그룹의 통제권을 완벽하게 장악했다. 그의 첫 번째 조치는 권태만의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던 핵심 부서들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 착수였다. 칼날은 서서히 하지만 정확하게 권태만의 심장을 향해 다가가고 있었다. 권태만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왕국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의 충직한 부하들이 하나둘씩 해고되거나 다른 부서로 좌천되었고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비자금 라인이 발각될 위기에 처했다. 권지혁의 압박은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더 이상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조카는 과거보다 훨씬 더 냉철하고 강력해져서 돌아왔다. 궁지에 몰린 쥐는 결국 고양이를 물기 위해
마지막 발악을 하기 마련이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강유라라는 여자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은 그 여자가 나타난 이후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다. 권지혁의 기적적인 회복, 그리고 갑자기 강철처럼 단단해진 그의 의지. 그 배후에는 분명 강유라가 있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비밀스러운 힘의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그녀가 권지혁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자 동시에 힘의 원천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그 원천을 제거해버리는 것. 권태만의 눈이 독사의 그것처럼 번뜩였다.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어둠의 세계에서 암약하는 해결색에 연락을 취했다. 거액의 돈과 함께 내려진 지시는 간단하고도 잔혹했다. 강유라를 납치하여 다시는 세상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보내버리라는 것. 그것은 단순한 납치가 아니라 완벽하게 사고로 위장된 살인 청부였다. 그의 이성은 탐욕과 공포에 잠식되어 완전히 마비된 상태였다. 그는 이 위험한 도박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다. 문제는 어떻게 그녀를 저택 밖으로 유인해내느냐는 것이었다. 권지혁이 이사회에 복귀한 이후 저택의 경비는 초롱성처럼 강화되었다. 외부인의 출입은 철저히 통제되었고 유라의 곁에는 항상 경호원이 그림자처럼 따라붙었다. 하지만 권태만은 그녀의 약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뒷조사를 통해 그녀가 자라온 보육원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곧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빚더미에 앉은 삼촌 가족이 있었다. 며칠 후 유라에게 한 통의 익명 편지가 배달되었다. 편지에는 그녀가 자랐던 보육원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는 비참한 사진과 함께 보육원 원장님이 심장병으로 위독하다는 소식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편지 말미에는 오늘 밤 지정된 장소로 혼자 와준다면 보육원을 도울 방법을 알려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누가 봐도 조잡하고 수상한 함정이었다. 유라 역시 그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사진 속 아이들의 굶주린 얼굴이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녀는 이 사실을 권지혁에게 알려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회사 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다. 이런 개인적인 문제로 그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다. 게다가 만약 이것이 정말 보육원을 돕기 위한 순수한 제안이라면 그녀 때문에 일이 그르쳐질 수도 있었다. 그녀는 결국 자신의 경호원 한 명만 데리고 약속 장소로 가보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동정심과 선량한 마음이 결국 적에게 가장 날카로운 무기를 쥐어준 셈이 되었다. 그날 밤 유라는 경호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약속 장소인 한적한 외곽의 폐공장으로 향했다. 비가 내리는 밤이었고 주변은 가로등 하나 없이 어두웠다. 약속 장소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뒤에서 달려오던 거대한 덤프트럭이 경고도 없이 그녀의 차를 강하게 들이받았다. 차는 순식간에 균형을 잃고 도로 옆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멈춰섰다. 충격으로 인해 경호원은 정신을 잃었고 유라는 안전벨트 덕분에 큰 부상은 피했지만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순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다가와 멈춰 서더니 복면을 쓴 남자들이 쇠 파이프를 들고 내렸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차의 유리창을 부수고 겁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어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성인 남성들의 완력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그녀의 입에 재갈이 물리고 눈이 가려진 채 그녀는 승합차 안으로 던져졌다. 차는 굉음을 내며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같은 시각 권지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권태만의 비자금 흐름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승리가 바로 눈앞에 와 있었다. 그때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직통 전화가 날카롭게 울렸다. 김 비서의 다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사모님께서 연락이 두절되셨습니다.
경호원과 차량이 외곽 도로에서 발견되었는데 경호원은 중태이고 사모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권지혁의 세상이 멈추었다. 손에 들고 있던 서류들이 힘없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순식간에 맞춰졌다. 보육원에 대한 익명의 제보 외곽으로 나간 유라 그리고 사고로 위장된 습격.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는 즉시 알 수 있었다. 권태만. 그 비열한 늙은이가 감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건드린 것이다. 권지혁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그의 눈은 분노를 넘어선 차갑고 잔혹한 사레이로 가득 찼다. 그의 몸에서는 주위의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는 전화기에 대고 지옥의 밑바닥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낮고 섬뜩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김비서 진성그룹이 가진 모든 정보망과 인력을 동원해 대한민국 땅을 전부 파헤쳐서라도 그녀를 찾아내. 그리고 내 숙부 권태만을 주시해. 그가 숨쉬는 것조차 내 허락을 받도록 만들어. 차가운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유라의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그녀는 눈을 떴지만 주변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손발은 거친 밧줄로 묶여 있었고 입에는 재갈이 물려 있었다. 공기 중에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녹슨 쇠 냄새가 진동했다. 그녀는 버려진 창고나 지하실 같은 곳에 갇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극심한 공포가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차리려 애썼다. 여기서 무너지면 끝이었다. 유라는 공포에 잠식당하는 대신 자신의 모든 감각을 곤두세웠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멀리서 들려오는 빗소리, 그리고 창고 밖에서 나누는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 그들의 대화는 잘 들리지 않았지만 가끔씩 들려오는 단어들을 조합하며 상황을 파악하려 애썼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권 부회장이라는 단어를 몇 번 언급했다. 이 모든 일의 배우가 권태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단순한 인질이 아니었다. 권태만은 그녀를 살려둘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권지혁에게 힘이 된다는 것을 그는 이미 간파했다. 그렇다면 그녀에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절망하는 대신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서 배운 호흡법을 통해 흐트러진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밧줄이 살을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한편 진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권지혁의 사무실은 거대한 전쟁 상황실로 변해 있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서울 시내의 모든 CCTV 영상과 GPS 추적 화면,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들이 쉴 새 없이 흘러가고 있었다. 권지혁은 꼬박 이틀 밤을 새우며 조금도 잠을 자지 않고 모든 상황을 직접 지휘했다. 그의 얼굴은 강철처럼 차갑게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이글거렸다. 김비서가 이끄는 정보팀은 유라가 납치된 차량의 동선을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은 수백 개의 CCTV 영상을 분석하여 범인들이 사용한 차량이 대포차이며 마지막으로 사라진 곳이 인천항 근처의 한 공업단지라는 것을 밝혀냈다. 권지혁은 즉시 그 지역 일대에 자신의 모든 보안 인력을 급파했다. 하지만 공업단지는 너무나도 넓었고 의심스러운 창고와 공장만 해도 수십 개에 달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가고 있었다. 바로 그때 권지혁의 재무팀으로부터 긴급 보고가 들어왔다. 그들은 권태만의 비자금을 추적하던 중 아주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포착했다. 거액의 현금이 며칠 전 이미 해체된 유령 회사의 계좌를 통해 인출되었는데 그 계좌의 실소유주가 과거 권태만의 지시로 어두운 일을 처리해주던 해결사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낸 것이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3년 전 권지혁의 사고 직전에도 똑같은 계좌에서 거액이 인출된 기록이 발견되었다는 점이었다. 모든 증거가 권태만을 가리키고 있었다. 3년 전 자신을 휠체어에 앉힌 것도, 그리고 지금 유라를 납치한 것도 모두 그의 소행이었다. 권지혁은 이가 갈리는 분노를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달려가 숙부의 목을 조르고 싶었지만 그는 냉정을 잃지 않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유라의 안전이었다. 그는 감정을 억누르고 확보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망을 더욱 좁혀 들어갔다. 창고에 갇혀 있던 유라에게 기회가 찾아왔다. 인지를 감시하던 남자 중 한 명이 음식을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그는 유라의 입에 물려있던 잿가를 잠시 풀어주었다. 유라는 억지로 음식을 몇 입 삼키는 척하며 남자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는 허리에 녹슨 파이프 조각을 차고 있었는데 그것은 유사시에 사용할 무기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의 손목에는 독특한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남자가 방심한 틈을 타 유라는 할머니에게 배운 비기를 사용했다. 그녀는 몸을 일으키는 척하며 묶인 두 발로 남자의 다리에 있는 특정 혈도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남자는 억하는 비명과 함께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유라는 몸을 굴려 그가 떨어뜨린 녹슨 파이프 조각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손을 묶고 있는 밧줄을 미친 듯이 끊어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탈출은 성공하지 못했다. 소란을 듣고 달려온 다른 남자에게 제압당하고 만 것이다. 그녀는 다시 꽁꽁 묶이는 신세가 되었지만 그녀는 작은 승리를 거두었다. 그녀는 제압당하기 직전 손에 쥐고 있던 파이프 조각으로 창고벽 시멘트 바닥에 희미하게나마 표시를 남겼다. 그것은 어린 시절 권지혁의 할아버지가 운영하던 장학재단의 후원으로 보육원에서 지낼 때 배웠던 그 재단의 로고를 형상화한 문양이었다. 권지혁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었다. 권지혁의 수색팀은 마침내 범인들이 은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폐창고 3곳을 특정했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직접 현장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막 사무실을 나서려던 순간 김 비서가 다급하게 외쳤다. 회장님, 이것을 보십시오. 모니터 화면에는 방금 전 한 창고 근처에서 드론이 촬영한 열 감지 영상이 떠 있었다. 창고 안에는 여러 개의 열원이 감지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다른 것들과 떨어져 격리되어 있었다. 바로 유라였다. 권지혁은 즉시 모든 팀에게 해당 창고로 집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는 영상을 확대하던 중 바닥에 새겨진 희미한 문양을 발견했다. 그것은 진성그룹의 모태가 된 자신의 할아버지가 세운 작은 재단의 로고였다. 그 문양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제 몇 명 남지 않았다. 그 순간 권지혁은 확신했다. 유라가 살아있으며 그곳에서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에 휩싸였다. 최후의 결전이 임박했다.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폐창고 지대는 쏟아지는 밤빛 속에서 음산한 실루엣을 드러내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번호판을 가린 검은색 차량. 여러 대가 소리 없이 창고 주변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차에서 내린 남자들은 모두 검은 전투복 차림에 최신 통신 장비를 갖춘 진성그룹의 최정예 보안팀이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비를 맞으며 차가운 분노를 불태우고 있는 권지혁이 서 있었다. 그의 눈은 창고의 유일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녹슨 철문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단 하나의 생각, 강유라를 구출해야 한다는 일념뿐이었다. 김 비서가 옆에서 최종 작전 계획을 보고했지만 그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작전은 이미 그의 머릿속에서 완벽하게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작전 개시를 알렸다.
그 순간 남자들은 마치 한 몸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작전은 전광석화처럼 진행되었다. 한 팀이 창고의 전력 공급을 차단하자 주변은 완전한 암흑에 휩싸였다. 인질범들이 당황하여 밖으로 뛰쳐나오는 순간 야간 투시경을 쓴 보안 팀원들이 소음기가 달린 총으로 그들을 제압했다.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지만 오합지졸인 인질범들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보안팀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비명소리와 함께 그들은 순식간에 차가운 바닥 위로 쓰러졌다. 권지혁은 직접 권총을 들고 앞장서서 창고 안으로 진입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마치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 같았다. 창고 안쪽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인질범 한 명이 쇠 파이프를 휘두르며 그에게 달려들었다. 권지혁은 몸을 날렵하게 피하며 그의 팔을 꺾어 간단하게 제압했다. 3년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남자라고는 믿을 수 없는 민첩하고 강력한 움직임이었다. 마침내 그는 창고 가장 구석 희미한 비상등 아래 묶여있는 유라를 발견했다. 그녀는 전투 소리에 겁에 질려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자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두 사람의 눈빛에는 안도와 그리움,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달려가 거친 손길로 그녀를 묶고 있던 밧줄을 끊어냈다. 그의 손길은 다급했지만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러웠다. 괜찮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유라는 아무 말 없이 그의 품에 안겨 눈물을 터뜨렸다. 권지혁은 자신의 재킷을 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창고에 거대한 철문이 열리며 새로운 불빛과 함께 한 무리의 남자들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 광경을 바라보는 권태만이 서 있었다. 그는 유라를 처리하는 마지막 과정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었다. 권태만은 완전히 무너진 상황에 이성을 잃고 품 안에서 권총을 꺼내 들었다. 지혁아, 네가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경악과 분노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던 보디가드들이 총을 겨눴지만 이미 그들은 권지혁의 보안팀에게 완벽하게 포위된 후였다. 권지혁은 유라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며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숙부를 마주했다.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숙부님. 권태만은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끝나.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어. 모든 것은 너 때문이야. 네가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진성은 내 것이었어. 나는 평생을 네 아버지의 그늘 밑에서, 그리고 죽어서는 내 놈의 밑에서 살아야 했지. 나는 단지 내 것을 되찾으려 했을 뿐이다. 그는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뒤틀린 질투심과 열등감을 광기 어린 목소리로 토해냈다. 3년 전 사고 역시 완벽한 후계자로 칭송받던 조카에 대한 질투심 때문에 저지른 지심을 스스로 실토했다. 하지만 권지혁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연민이 담긴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진성의 주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한 짓이라고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피땀 흘려 이룩한 회사를 좀먹고 당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것뿐이니까. 당신이 이 소란을 피우는 동안 당신의 모든 비자금 계좌는 동결되었고 당신의 죄를 입증할 증거들은 모두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권지혁의 담담한 선고에 권태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 명예, 권력,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유까지. 그의 손에 남은 것은 차가운 권총 한 자루뿐이었다. 그는 이성을 잃고 총구를 권지혁에게 겨눴다. 내 놈만 없으면 돼. 너만 없으면. 그가 방가쇠를 당기려는 순간 권지혁이 몸을 날렸다. 총성이 창고 안을 울렸지만 총알은 천장을 향해 빗나갔다.
두 남자의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권지혁은 자신의 몸을 회복시켜준 유라의 힘과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싸웠다. 마침내 그는 권태만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멀리 던져버렸다. 바로 그때 창고 밖에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이다. 권태만은 모든 힘이 빠진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잠시 후 무장한 경찰들이 들이닥쳐 그에게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권태만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경찰에게 끌려나갔다. 그가 떠나자 지긋지긋했던 폭풍우가 거짓말처럼 멎어 있었다. 권지혁은 지친 몸을 이끌고 유라에게 다가갔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마침내 끝이 났다. 창고 밖으로 새어나오는 새벽의 여명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고 있었다. 권태만의 몰락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재벌가의 추악한 암투와 살인 미수, 그리고 납치극의 전말이 언론을 통해 낱낱이 공개되자 대중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진성그룹의 이미지는 잠시 휘청거렸지만 3년 만에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돌아온 젊은 총수 권지혁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는 오히려 대중의 동정과 지지를 얻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혼란에 빠진 그룹을 놀라운 속도로 정상화시켜 나갔다. 권지혁은 숙부가 남긴 부패의 잔재들을 하나씩 도려내기 시작했다. 그의 측근들은 모두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고 불법적으로 조성된 비자금은 사회에 환원되었다. 그는 과감한 혁신과 투명한 경영을 통해 진성그룹을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더 단단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만들어 나갔다. 직원들과 주주들은 다시 돌아온 진정한 리더의 모습에 열광했고 그의 곁에는 충직한 김비서와 새로운 인재들이 든든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폭풍 같은 몇 주가 지난 후 저택에도 오랜만에 평화가 찾아왔다. 그날 밤 권지혁은 유라를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모든 기적과 싸움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테이블 위에는 딱딱한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는 유라를 맞은편에 앉히고 무거운 침묵 끝에 어렵게 입을 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어. 나는 당신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려고 해. 그는 서류 봉투를 그녀에게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함께 그녀의 평생을 보장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재산 양도 증서, 그리고 그녀가 원한다면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된 서류들이 들어 있었다. 이것으로 우리의 계약은 끝이야. 당신은 이제 자유야. 더 이상 빚 때문에 혹은 나 때문에 이곳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어. 당신이 내게 해준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야. 진심으로 고마웠어. 그의 목소리는 씁쓸하게 떨리고 있었다. 유라는 말없이 서류들을 내려다보았다. 자유. 한때 그녀가 그토록 갈망했던 단어였다.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그녀는 과거의 굴레를 벗고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온전한 강유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그녀는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을 떠올렸다. 차가운 거래로 시작된 만남 고통 속에서 싹튼 기묘한 유대감, 그리고 거대한 적 앞에서 함께 싸웠던 동지애. 그녀는 고개를 들어 권지혁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감사를 표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 깊은 곳에는 그녀를 잃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그녀가 원했던 진정한 자유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마음이 머물고 싶은 곳을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였다.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이혼 서류를 반으로 찢었다. 그리고 또다시 반으로 찢었다. 그녀의 돌발 행동에 권지혁의 눈이 커졌다. 당신, 지금 무슨... 유라는 찢어진 서류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처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했다. 제가 원했던 자유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저에게 진정한 자유는 당신 곁에 머무는 것이에요. 더 이상 계약이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제 자신의 의지로 당신의 아내로 남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그 어떤 말보다 무겁게 그의 심장을 울렸다. 권지혁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와 그녀의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었다. 얼음 같던 그의 심장을 가두고 있던 마지막 벽이 그녀의 고백 한마디에 완전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다. 나는 당신을 만난 이후로 매일 밤 같은 꿈을 꿨어. 당신이 내 곁을 떠나가는 꿈. 그 꿈에서 깨어날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 내 다리뿐만 아니라 내 얼어붙었던 심장까지 치유해준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사랑해, 유라야. 그의 뜨거운 눈물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유라 역시 눈물을 흘리며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다. 강요된 결혼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인연은 지독한 시련을 함께 이겨내며 마침내 진정한 사랑으로 꽃을 피웠다. 그들의 첫 키스는 새벽의 여명처럼 부드럽고 따뜻했다. 더 이상 그들 사이에 어둠이나 거짓은 존재하지 않았다. 몇 년의 시간이 흘렀다. 권지혁의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성체가 아니었다. 이제 그곳은 따뜻한 햇살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권지혁은 진성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존경받는 리더이자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다정한 남편이 되었다. 유라는 진성그룹의 안주인으로서 조용하지만 강한 영향력으로 남편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남편과 함께 비밀리에 자선재단을 설립하여 그녀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두 사람은 아름답게 가꾸어진 저택의 정원을 함께 거닐고 있었다. 한때 유라가 외롭게 꽃을 가꾸던 바로 그 장소였다. 권지혁은 이제 완벽하게 건강을 되찾은 다리로 그녀의 곁에 섰다. 그는 활짝 핀 장미꽃 한 송이를 꺾어 그녀의 머리에 꽂아주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를 다시 걷게 해줘서 고마워. 유라는 그의 말에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도 저를 다시 살게 해주셨는걸요. 제게 진정한 집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행복하게 웃었다. 그녀의 신비한 능력은 앞으로도 두 사람만이 간직할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비밀로 남을 것이었다.